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일에 숏 커버가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지만 해외 시장은 러셀이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오는 등 그동안이 상승세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CPI가 세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시황은 한 50점짜리라고 보고요. 새벽 2시에 30년 미국 국채 입찰 폭망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저는 그러면 그 시황은 한 80점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점짜리 시황이 뭐냐고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꼈던 시장 조정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아시아 세션 만기일 리뷰부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콜옵션 327을 가지고 공방전을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풋옵션 325를 단단히 뚜껑 닫기 시작하면서 콜 327이 환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걸 반복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10시 30분에 홍콩 시장이 강세로 출발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방 경직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마켓 메이커들은 더욱 과감하게 양매도를 늘리면서 변동성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두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거의 다 쇼포로 갖고 있었는데 이걸 거의 다 비워낼 정도로 포지션 정리가 있었다면 만기일 당일치고는 의외로 선물 매수가 7,000원 넘게 들어오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일 대비 12,000 계약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만기 이후에 시장이 또 상승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후 2시 55분 장마감을 코앞에 남겨두고 콜옵션 327을 0.4대에서 1.47까지 급등시키면서 그 사이에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을 아주 빠르게 털어냈어요. 그래서 장중에 1만 계약 이상 증가시켰던 미결제 약정을 1시간도 안 돼서 전일 대비 무려 2,500계약가량 감소를 시켜서 마감을 했죠. 이것은 어제의 시장 상승이 사실상이 숏 커버링이자 옵션 만기를 위해서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것이지 추세적 상승이 출발지는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 현물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드라이브해서 지수를 당겼다기보다는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SK하이닉스롱, 삼성전자 쇼시 포지션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프로그램 매매 영향밖에 없을 뿐 중립 혹은 약하방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전체 현물 매수가 쭉쭉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인데요. 이게 부작용이 있죠. 이 롱숏 페어는 숫자로 증명된, 예를 들면 예상 실적을 두고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HBM3라는 설거지하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른바 개인들에게 떠넘기기 좋은 내러티브를 갖고 포지션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이상적으로 견인하기보다는 일정 수준까지 억지로 당긴 뒤에 어느 순간 확 설거지해버리는, 그들만이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본다면 선물 매수 미결 전혀 빠져나가지 말았어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현물 매수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현물 매수 요즘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 미결 이거 1시간도 안 돼서 금요일물 콜옵션으로 싹 스위칭해서 털어 나가버렸죠. 현물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 좋다고 볼 수 없죠. 좀 더 얘기해서 그 옵션 만기일 하루 종일 그냥 시장은 콜 327을 갖고 뭐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했지만 차월물만 놓고 보면 또 콜클래스에서 외곽의 옵션 중에서도 델타 값이 높은 그런 옵션 위주로만 콜 매도가 잔뜩 쌓였어요. 그리고 풋옵션은 그 외곽격 위주로 매도가 쌓였죠. 그러면 이건 또 11월물도 여전히 하방이 더 우세한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결제 약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결이 더 쌓이긴 했지만 11월물을 긍정적으로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10월물 옵션 만기 특징은 꽤나 긴 휴일이 연속적으로 끼어 있었던 상황에서 해외 시장은 변동성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지만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전쟁 이슈 또 뭐 기타 이슈들이 의외로 별 충격을 주지 않고 잘 소화된 나름 무난한 월물이었다고 봐요. 다음 11월물은 주가지수 위치가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기간 조정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또 뭐 포스코 브라더스나 에코 브라더스 같은 베타가 큰 종목들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도 강세장 같은 거 기대하고 롱 잡는 거 이건 영향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
유럽 증시는 상당히 크게 눌렸습니다만 유럽 증시 자체의 동력이 아닌 해외 시장이 동력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뉴스플로로는 뭐 미국 CPI 데이터로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이 유럽 마감 때까지만 모습을 보면 유럽 마감은 CPI의 충격을 뭐 충격까지도 아니에요. 거의 뭐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올라간 거 그냥 내려온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유럽이 럭셔리 주식이 맛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유럽 시장을 견인하던 종목들이 중국 모멘텀에 기댄 럭셔리 주식이었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런데 이게 8월 이후로 시장이 약간 맛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르메스나 뭐 루이비통, 리쉐몽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건 볼게요. 이게 그나마 대장주인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는 200일선 깨고 나서 반등 못하고 계속 박스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세게 풀어졌는데요. 루이비통 볼까요? 완전히 맛이 갔죠. 리쉐몽도 뭐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 보면 그 1등 주식인 에르메스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뭐 루이바통인지 도시락통인지 그리고 뭐 리슈몽 이런 거 다 완전히 갔어요. 이달 중순 이후로 이들 럭셔리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어서 뭐 실적 나오면 자율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 컨센서스도 비트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엊그제 이제 유로스탁스가 200일선 깨고 내려갔다가 200일선 딱 헤딩한 선까지 반등했는데 이거 올해 지키기 어렵다. 즉 올해 하반기 반등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채권 시장 이야기인데요. 목요일 새벽에 그 미국 세션 5장 들어서 미국이 FOMC 의사로 공개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시장이 너피시하다 하면서 환호해서 급반등이 나왔다. 이런 시황들이 어제 많았거든요. 멤버십 게시판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 부분도 시장이 엄청나게 김칫국 마신 사건이라고 봐요. 그때 이 나스닥 살벌한 반등을 했었죠. 또 유로존 채권도 거의 숏스퀴즈가 나오듯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시장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유로존 채권 폭등하고 나스닥 폭등하는데 미국 국채는 스퀴즈가 안 나왔어요. 게다가 유로존 국채가 스퀴즈 나올 때 그 시간은 유럽 증시가 마감한 뒤 한참 뒤의 상황이죠.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 상승이나 뭐 유로존 국채 상승은 CPI에 대해서 무슨 수치가 나오든 시장은 그냥 롱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투자자들이 뭐 생수통 들이붓고 매수 이런 걸 처지는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 개장할 무렵에는 유로존 장기 채권이 뭐 사실상 스퀴즈를 한 상태에서 고가에서 출발하고 이후에 세론을 쳐맞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직전에 장기 채권은 이미 고가에서 꽤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CPI가 발표되자 단기 채권은 급락이 나지만 장기 채권은 얼마 안 빠지는 게 이미 오늘 그 전에 한참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그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 흐름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뭐 단기물은 CPI 즉시 반영해서 급락 나왔죠. 근데 장기물은 급락보다는 약간 눌린 정도였고 그리고 이후로 미국 본장 개장 전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위를 제한하는 그런 작은 눌림이 이어졌죠. 통화시장은 강하게 달러가 튀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부러지고요. 한 번도 반등 안 나왔어요. 상품 가격도 기름 빼고는 눌림이 시작되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가 좀 조정받는다고 변동성 안 튀었습니다. 또 유럽 증시도 뭐 전일 오버액션만 한 부분만 되돌려주는 하락이 나왔지 장마감까지도 하락 얼마 안 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인데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CPI 발표 결과의 증시가 거의 안 부러졌습니다. 통화시장만 확실하게 부러졌어요. 채권시장도 단기물만 부러지고 장기물은 채권 입찰 이후에 제대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통화시장만 보면 이게 진짜 하락인데 증시가 너무 강하니까 진짜 반응이 어떤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유럽 세션 시작 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미국 세션 들어서 상승폭 키워갔고요. CPI 항목 내 뭐 에너지 가격이 전월비 1.5% 급등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인지 CPI 발표 이후에 비달러가 급락하면서 나머지 상품 가격 다 내려갈 때 기름은 계속 올랐어요. 하지만 원유 재고 발표 후에 재고 폭증으로 줄줄 밀리기 시작하면서 현물 마감 무렵에는 82달러 초반까지도 급락이 나왔죠. 유가가 눌린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기름이 대음봉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로 반등했는데 그거 아니다. 수요 손상이 진짜다. 그렇게 투자자들이 인식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솔린 가격은 아예 신저가를 갱신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11월에 발표될 CPI 항목 중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수요가 맛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CPI 이벤트를 좀 더 깊이 분석하면서 미국 세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CPI 발표 전부터 유럽 증시가 오르던 밀리던 관계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어요. 목요일 새벽에 미국 지수 선물이 급등해서 마감한 뒤에도 전산장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 초반에 나스닥 선물은 15,450포인트까지 쇼스퀴즈가 났죠. 이때 러셀도 1,800포인트를 찍는 등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고점 대비로는 0.4% 정도만 하락을 했을 뿐 현물 장마감 무렵이 선물 가격인 15,380포인트에서는 어마어마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달랐죠. CPI 발표와 함께 비달러 바스켓이 끊임없이 하락한 가운데 러셀 또한 개장하자마자 10분 만에 마이너스 1.5%가 넘는 급락이 던지듯이 나왔어요. 사실 나스닥이 그 정도 받쳐주면 아무리 베타가 큰 러셀이라 해도 한 5일선 조정 정도로 마감하고 반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문제는 나스닥이 개장 후 꾸준히 반등이 들어오면서 심지어 당일이 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강력한 쇼커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러셀은 전혀 오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이상한 것이고 러셀이 하락이 정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CPI 내용을 보면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주거비도 급등을 해서 금리 인상 정점을 보고 롱베팅 했던 애들 이거 완전히 뒤통수 세게 날려준 거예요. 그러면 비달러 급락 이거 정상이죠. 러셀이 하락 이것도 정상이죠. 단기채 급락 당연히 정상이고 장기채권의 하락도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매도가 쌓일 때마다 더욱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숏 커버를 유도해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로그 트레이더에 나오는 닉 리슨이 이 생수통에 머리를 막 들어부으면서 니케이 선물 매수를 하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아마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스닥 선물을 매수하거나 TQQQ를 쳐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러셀과 나스닥이 괴리가 1.5%를 넘어가면서 나스닥이 계속 받쳐지는 가운데 유럽 시장이 마감을 해서 유럽은 현물 기준으로는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도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을 해서 1시 10분 전? 거기는 S&P도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요. 변동성도 다시 다 죽었죠. 장중에 제법 빠졌던 다우지수도 꽤나 반등해서 약보합까지 올라오고요. 사실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 그냥 지표고 뭐고 최근 2주간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닥치고 매수세가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기 채권이야 바로 부러진 건 그렇지만 장기 채권이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스닥은 계속 고점권에서 움직였죠. 그리고 러셀은 전혀 반등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 2시에 30년 장기 채권 입찰이 있었어요. 입찰 결과가 폭망으로 나와버립니다. 이러면서 장기 채권의 투매가 나오니까 나스닥은 거기서부터 오전에 매수 강하게 받쳤던 쪽에서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5일선도 깨는 그런 급락이 나옵니다. 약 1시간 1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5%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이 엄청난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물 기준으로 따지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1%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전일 현물 마감 이후에 나스닥을 땡겼죠. 그리고 유럽 마감 때까지 계속 저점을 발전하면서 전일이 고가도 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고가도 다 돌파하는 등 15,468포인트까지 당겼죠. 이런 매수세가 있었다가 하락이 나와서 큰 하락이 난 것처럼 느낀 것이지 또 최근 5거일간 매일 양봉을 뽑으면서 시장이 상승했죠. 그래서 어제의 하락이 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 현물 기준으로는 얼마 안 빠졌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새벽 3시 11분에 저점을 찍고 외바닥으로 급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외바닥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것도 시장이 엄청 강하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러셀은 거의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강할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SPX, S&P 500와 SPW, 즉 동일가중 지수입니다. 이게 비교인데 이게 그 10월 들어서 바뀌고 있어요. 즉 동일가중 지수는 반등을 못하고, 왜냐면 이 9월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했거든요. 동일가중 지수, 그러니까 시장이 골고루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월 들어서는 하얀색 선이 더 강화되고 있고 주황색 선인 동일가중 지수는 내리고 있죠. 특히 어제는 더 심하게 괴리가 벌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도 연말까지 보너스를 받으려고 하면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보너스를 받으려면 자기가 엄공하게 여기서 러셀 쳐지려고 잡주들 매수해서 이익 난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익 나고 있는
그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 이것만 계속 쳐지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직도 플러스이니까 이것마저 마이너스가 되면 연말에 보너스 절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알파벳, 메타, 이 어도비 이런 시총상위 종목들은 아예 신고가를 갱신해버려요. 근데 그 외의 주식들은 뭐 그냥 눈물 나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 전환이 나오려고 하면 10월 중순 이후로 시작되는 이 실적 시즌에서 이들 매그니피션트 7 주가가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시장은 진짜 세게 부러질 거로 봅니다. 또 당장 은행주 실적 발표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죠. 아무리 뭐 멀티 브래켓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장기 채권이 부러지는데 이 채권 장부가 평가하면 실적 안 다치고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여하튼 나스닥은 이번 4분기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한 뒤에 처음 음봉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 15,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여전히 위로 400포인트, 아래로 400포인트 이런 박스 내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이번 주에 매도를 더 늘리는 것은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에도 지수가 스트레이트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매도 더 늘려보고 기존 보유 수량은 그대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참 자세한 나스닥 매도 그 보유 수량은 멤버십 게시판에서 최근에 조정된 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선물 미결이 모두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새로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어디든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일 종가를 크게 당겨놓으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을 좀 살려놨죠. 그래서 콜 프리미엄을 좀 눌러놓는 그런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해외 시장이 고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반등시 매도한 압력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도 지났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2%씩 상승하고 이런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 길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시장은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장기 채권이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보는데요. 이번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워낙 가파르게 투텐 스프레드가 살아났죠. 그래서 보면서 얘기하죠. 요게 투텐 스프레드인데 요게 이젠 뭐 이번 주에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워낙 땡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이게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존 추세, 즉 그 투텐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단기물은 하방 경직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물은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분기에 장단기 국제 스프레드가 지난주 고점 여기 넘기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장기 채권은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스닥이 버틸지 모르겠지만 나스닥도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죠. 그래서 숏포지션 치울 생각 전혀 없고요. 여전히 나스닥이 15,400포인트에서 14,600포인트의 박스 내에서 움직이다가 채권 시장이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나스닥이 14,000포인트도 깨러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자 합니다. 즉 나스닥이 뭐 16,000포인트 가고 이런 거는 저는 금리 인상 정점 놓은 것 같은 김칫국 마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수량 관리 잘 하시면서 버티실 수 있길 바라요. 아울러 지금까지 저점에서 나스닥 롱 포지션을 잘 잡아서 버티고 있는 분들은 그분대로 그건 수익을 낼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를 걸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는 펀더멘털로 그 나스닥을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있겠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즉 그만큼 리스크를 걸 만한 자리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장은 자기 갈 길 펀더멘털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아까도 얘기한 듯이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그 러셀 떨어내고 잡주들 망가지는 주식들 다 팔아서 기존의 강세인 종목들 계속 막 쳐지르고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각자가 취할 수 있는 몫을 잘 취하면서 계좌를 어쨌든 뭐 YTD로 플러스 낼 수 있다면 그거는 흥묘백모입니다. 시황이 하늘로 가든 뭐 산으로 가든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자,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델방 꿀들 그만 좀 하세요.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